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한 달 한 달로 보면 네. 뭐 외인 매도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외국인이 아직 적극적으로 매수는 안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할 수밖에 없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나라를 안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눈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후배들 10여 명하고 송년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2030 후배들 죄다 걱정하는 게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 주식 새해 오를까? 두 번째는 집 어디에다 사야 하지?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동네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이던데 이런 현실 속에서 부동산 시장 내년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내 주식들 알토란 같은 효자가 될지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성비가 좋은 최상욱입니다. 가성비 제가 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찌찌뽕 네. 일타쌍 네. P라고 하면 안 되겠지? 네네. 일타로 두 가지를 일타 양득, 맞습니다. 일타 양득. 일단 우리 주식 얘기부터 해볼게요. 아니 외국인들이 한동안 돌아서는 것 같아서 11월에 정말 무서웠는데 네. 12월 들어서는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긴 했거든요. 예. 요거 버프 받고 산타 할아버지 오시고 신년 인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한 달 한 달로 보면 네. 뭐 외인 매도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외국인이 아직 적극적으로 매수는 안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할 수밖에 없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나라를 안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눈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넓은 시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주도하는 AI 그 테크에 이게 피지컬 쪽으로 가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든 그 제조 밸류 체인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제 한국은 과거에는 중국과 친한 중국의 밸류체인 국가였다면은 07년까지 차화정 랠리할 때 이럴 때는 그래 중국이랑 친한 나라니까 환율도 위안 따라가고 이런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완전한 미국의 그 밸류체인 제조국가의 제1 위상을 이제 대만 자리를 뺏으면서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해 한국을 안 갖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포모가 아니라 이제 포무라는 말이 있거든요. 포무는 뭐예요? 그러니까 머티리얼 언더퍼폼이라고 상당한 속상해. 언더퍼폼을 해버렸다. 한국을 네. 안 갖고 있으면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12월에는 또 가열차게 채워놔야겠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걸 넘어가지고 근본적으로 큰 머니무브가 외국 쪽에서도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열차게 채워 놓으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 고민이 순간 떠올랐어요. 하나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 올해 코스피만 해도 지수가 70% 넘게 올랐는데 네. 이런다 따라가도 될까? 이 생각과 네. 두 번째는 환율이 정부가 그렇게 누르려고 하는데도 어제 그제 뭐 요머칠 빠졌습니다만 네. 여전히 1,400원 중반대 이상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무 때나 얼굴 싹 바꾸고 가면 나는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과거 환율과 관련한 많은 자료를 보면은 우리는 정말 위안과 동조가 많이 됐었는데요. 지난 1년은 완전히 일본을 그냥 복제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현재 환율이나 금리 방향 전부가 일본을 복제하고 있는데 그 의미 자체가 어쨌든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가 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과 동조한다는 것은 일본과 동격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올해 있었던 여러 활동 그런 이벤트들을 보더라도 한미 협상이 있었고 일미 협상이 있었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다 저희가 같은 파트너로 편입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서학개미가 주식을 많이 사니까 환율이 오르고 이렇다기보다는 외국 시각에서 봤을 때 한국은 그냥 일본 동조하고 한국 증시도 외국인이 봤을 때는 일본 시즌2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시즌2가 시즌1이 어땠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수 전체가 5배 이상 올라가는 그 대장기 상승장에서 일본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성과가 났던 거를 한국으로도 다시 재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주가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다. 국내장. 그리고 주가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올해 코스피 기준으로 우리나라 단기순이익이 200조 원 약간 안 되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전망치가 다 달라지긴 한데 12월에 너무 빨리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네. 가령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 보면은 올해 40조 원대 벌지만 내년은 90에서 100조씩 벌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은 내년에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거의 200조, 300조 원 가까운 그런 순이익을 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현재 PER 기준으로 13배를 받고 있습니다. 네. 13배 받고 있는데 그러면 300조를 냈을 때 3,900조 원이 되는 거고 3,900조 원은 지수 환산하면은 이제 15%를 곱하면은 약 한 4,500 정도는 기본이 가는 건데요. 저희가 증시 레벨을 얘기할 때 이익도 얘기하지만 밸류에이션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익이 일단 내년에 그만큼 뜨는 거고 밸류에이션은 저희가 중국 밸류체인일 때 하고 네. 미국 밸류체인일 때 하고 그냥 국가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상단은 그냥 완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유동성도 오지 않습니까? 네. 퇴직연금에 외국인 종합 투자에다가 배당 분리과세를 통한 머니무브 등등 모든 판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위기론의 환율에 너무 좀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주식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한편으로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론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혜 이런 것들 중에 내년부터 배당 소득 세율 구간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을 하고 최고 세율이 낮아집니다. 네. 최고 세율이 종전 45에서 30%로 조정이 되는데 요거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주택이 지금 7천조 원이 약간 넘지만 주택 외에 토지와 건물도 이제 5천조 원 정도에 육박하는 한국의 자산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캡레이시라고 해서 상업용 건물을 갖고 있을 때의 그 기대 현금 흐름 네. 이런 걸 가지고 보는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 사이즈에서 나오는 배당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체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200조 원을 번다고 한다면은 한국의 배당 성향은 25% 배당을 합니다. 그럼 배당액이 50조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50조 원 나오고 있는 거에 개인이 증시에서 30% 정도 갖고 있으니까 한 15조 원 정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배당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이상 배당자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합산되면서 49.5%가 절반을 내서 배당 성향이 25밖에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 배당 성향이 25가 아니라 40에 육박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40%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이런 배당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평균이 25%인데 내년부터 10%만 올려주면 27.5 정도만 가면은 그럼 배당 분리과세 해줄 테니까 배당 많이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순이익은 지금 러플리 300조 원이에요. 자 그러면 300조 원 기준으로 평균 배당 성향이 25에서 30이 되게 되면은 그럼 내년 배당 총액은 90조 원이 되는 거고 90조 원 중에서 개인이 30%니까 27조를 가져가는 거면은 올해 배당으로 개인이 가져간 게 15조인데 내년 27조니까 배당으로만 12조가 늘어나요. 그럼 배당으로만 12조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건 저는 그냥 부동산이랑도 잘 연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30조 원 레벨일 거라는 생각에 영업이익이 10%를 인센티브로 풀었고 그 돈이 3조 원입니다. 3만 명 기준으로 1억씩 가니까요. 맞아요. 근데 내년 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가 90조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하이닉스의 인센티브만으로도 동비례 빠지면 9조가 나가고 삼성전자는 올해 40조 벌 것 같았는데 내년에 삼성전자는 95에서 100조를 벌어요. 그럼 삼성전자도 엄청난 PS를 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4조 이상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PS와 인센티브 더하고 배당 분리로 증가한 돈만 30조인데 이거는 1년 우리나라 모든 은행의 주담대 대출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구나.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은행 대출 규제를 아무리 세게 한다 하더라도 풀리는 현금 흐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는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주로 소비로 가겠지만은 부동산으로 좀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 부동산 모두 우상향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우리 10월 말에 만났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부가 우리 코스닥, 천스닥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에 집중됐던 수익률이 살짝 옮겨가기는 했는데
그 사이에 또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천스닥 이후로 쭉쭉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코스닥은 그때 제가 10월 말에 왔는데 내년은 대코스닥의 시대가 올 것 같다는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좋은 예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듣고 네. 정책 나온 거 아니에요? 좋은 혹시? 전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 생각했던 건 이런 건데요. 코스피가 보통 강세를 띈 익년도에 다음 연도에는 코스닥이 항상 초과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코스닥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코스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년에 코스닥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네. 상생 펀드 150조가 구축된 그 분야를 보면은 AI가 많고 바이오가 많고 로봇이 많고 하는 부분은 다 코스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는 그때 말씀드린 거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 코스피가 3,400조고 코스닥이 400조였어요. 네. 근데 코스피에서 10%만 넘어가도 코스닥은 따블이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돈 마켓 사이즈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게 한 번도 없었다. 역대 최고로 벌어졌다. 지금도 코스닥이 500조 원대로 올랐지만은 그 갭이 이만큼 벌어진 적은 없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당 기간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목이나 섹터를 잘 골라야 올해같이 좋은 불장에서도 전 아직 파란불이에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처럼 빠지는 장에도 현대차가 포트에 가득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혼자 씩 웃고 계실 텐데 네. 코스닥에 주로 바이오, 로봇, 또 부품주 이런 게 많잖아요. 내년에는 맞죠? 어느 쪽이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코스닥은 별명이 바스닥입니다. 바스닥? 네, 바이오 스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좋아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바이오가 좋아진다는 건데 한국의 바이오는 이제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섹터인데 202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가 달라진 거는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조 단위로 수행을 하는 소위 검증된 기업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 코스닥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고 우리나라는 어떤 원천 적응증과 관련한 약물 개발이 아니라 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넓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한국 코스닥 기업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국 바이오텍 기업들이. 그래서 외국의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기업들과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인수를 생각해도 될 정도로 한국 기술이 많이 올라와서 네. 그래서 바이오 액티브 ETF를 중심으로 코스닥을 대응하시는 게 제일 네. 좋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코스닥 액티브나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코스닥의 그냥 거의 절반이 바이오텍이니까 그렇군요. 바이오 액티브 ETF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로봇인데 이제 AI가 소프트웨어랑 피지컬로 가는 거는 이제 정해진 미래지만 네. 소프트웨어로 가는 거는 이제 그 구체성에 있어서 아직은 명확하게 뭐가 대체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주고 있긴 하지만 피지컬로 가는 거는 블루칼라 노동자를 확실히 대체하겠구나라는 명확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네. 그 로봇 쪽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내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예상을 해봤는데 지금 막 질문 쏟아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혜련님께서는 지금 코스닥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가요? 내내 괜찮다고 하신 거죠? 아유, 뭐 괜찮은 게 아니고 그냥 들어 누워 있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훈님은 들었지 들어와 외국인들 하셨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네. 그 개별 종목을 개인이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네. ETF라는 바구니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하시는 이런 방안들 제시를 해주셨고 네. 자 우리 주식으로 돈 많이 벌면 그 다음에 뭐 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대표님. 예전부터 그런 노래들 나왔잖아요. 이 남진 선생님, 저 푸른 초원 위에 일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은데 요즘엔 초원 말고 한강변에 네. 저 푸른 한강변에 집 사고 싶어요 이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주식으로 돈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부동산 가는 사람 늘어나죠. 근데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네. 한국 주식과 한국 부동산은 서로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요? 오히려 네. 부동산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냥 주식을 안 하시고 아예 그냥 부동산 투자만 하시고 주식이 좋아질 때는 그냥 주식만 하시고 하는 그래요? 경우가 일부 많고 그러나 주식과 부동산이 다 좋다는 거는 보통 경기가 좋을 때인데 그래서 지난번 세 번의 불장을 보면은 85년, 89년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증시가 8배 정도 상승하는 엄청난 불장이었는데 그때는 부동산도 엄청난 강세장이었고 01년, 07년 부동산 강세장인 거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도 주식이 3배 이상 상승했던 주식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강세장에는 주식이 못 올랐죠. 그래서 2010년대 연구를 보면은 주식과 부동산이 서로 상보적으로 그냥 대체 관계이니까 서로 마이너스가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내년에 제가 보는 것처럼 한국의 지위가
글로벌로 봤을 때 격상되는 그런 밸류체인 속에 있다면은 증시는 당연히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네. 부동산도 그냥 그에 비례해서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그쪽으로 가는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상승세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지금 네. 6.27 대책 이후에 뭐 단군일의 최강이라는 규제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유동성이 그 정도 풀리면 그냥 갈 수밖에 없다. 네, 과거와 달라진 거는 과거에는 은행을 통한 금융기관 유동성이 부동산 자금 마련의 거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예시를 든 이유도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1년에 은행 대출은 30조밖에 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 되고 있는데 그 자금원 조달 경로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달 경로가 다양해진 게 내년은 더 증폭돼서 다양해질 거로 생각이 돼요. 배당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그렇죠.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동산의 일부 지역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강세장이 아니고 그냥 서울만 뾰족한 시장입니다. 서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 5분위 빼고는 전반적으로 위축 장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은 지역은 서울이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이제 가격에 좀 과잉한 감도 이 지역에 있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가격 과열이나 버블이 관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냥 순수하게 자가주거를 마련할 목적이시라고 한다면은 서울의 그 5분위 4분위 지역이 아닌 지역이시라면은 그냥 자기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서울 5, 4분위 같은 경우엔 그게 거의 미국 주식이랑 똑같은 네. 그런 자산으로 거의 대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자가주택으로 사는 거긴 하지만 이건 투자가 더 많은 거야라는 그런 인식하에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동네별로 그리고 그룹별로 달리 보셔야 된다 이런 말인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 전역을 묶고 경기 남부벨트까지 묶었잖아요. 네. 이거 우리도 안다. 극약 처방이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네네. 요거 이후에 그래서 약발에 있느니 없느니 평가도 좀 엇갈리는 것 같고 일단 요거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부가 예상했던 효과를 거둔다 이렇게 볼만 합니까? 11호 대책 이후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된 건 맞지만 애초에 11호가 지정이 됐을 때 저 같은 사람도 서울 1분위 같은 데는 지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정이 된 것은 장관의 기능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고 11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위 장관이 토 허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일부 지역에 해제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도강 같은 지역들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었다. 네, 특히 서울의 과열은 5, 4분위가 확실하게 과열이고 5분위는 주택가의 가장 높은 네. 상위 20% 구간. 소위 그 4분위는 그다음 21에서 40%인 상위 40% 구간인데 이 5, 4분위는 확연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3분위로 번져가는 과정에 다 덮은 거니까 1분위, 2분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열이 있지도 않은데 토어제가 지정이 된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장관이 서울시장과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권한이 생기는 대로 일부 해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부 해제한다 하더라도 결국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은 5분위, 4분위에 대한 기대의 상승률이 여전히 너무 높다는 거고 그 기대가 현재 전혀 꺾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정면으로 겨냥한 대책들이 나와줬을 때 그나마 좀 안정화가 되는 거고 현재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11호 이후에 뭐 공급 대책도 내고 후속 대책을 계속해서 내겠지만은 네. 지금 서울의 그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한강벨트 거기가 가격 상승률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거기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대책들을 내야지 된다. 이렇게 내지 않는다면은 내년은 더 많은 유동성의 경로가 존재하는 그런 연도인 거를 인식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까지의 대책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효과를 거두는 것 같지는 않다. 여기에 동의를 하는 듯 보여요. 네. 그래서 추가로 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의 방향성은 공급 확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오르지도 급락하지도 않는 안정된 시장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저는 정부가 지금 어디서 그런 기준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령 최근에 보면은 내년에 공공 분양을 29,000으로 늘리면서 과거보다 공급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공공 분양이 지난 3년을 보면은 평균 13,000이었고 올해 22,000 올라가고 작년은 거의 10,000세대도 안 됐기 때문에 10,000세대도 안 되던 거에서 22,000, 29,000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공급으로 주택가격 잡았던 가장 직전은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보금자리 분양할 때 그때 공공 분양이 연 7만 호가 3년 연방 연달아였고 공공 임대가 연 8만 호가 3년 연속인데 계획은 10년 차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만한 숫자를 했었던데 지금은 13,000에서 0.3만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보다 수도권이 더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내년에 뭐 판교급 공공 분양한다는 그런 걸로 주택시장 안정화될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택 가격의 그 진앙지는 그냥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울 5분위 지역입니다. 서울 5분위 지역으로 가는 돈의 경로는 너무 많아서 막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종착지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소위 말하는 보유 부담이 높아진 형태의 제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보유세 강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논의들은 공급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아예 없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공급과 관련한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보완책 이후에 오히려 더 랠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책 이후에 랠리가 있다. 사람들 생각에는 이것이 서울 5분위를 건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서울 네. 5분이라는 건 서울에 있는 집을 5그룹으로 나눠서 제일 비싼 집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야, 우리 서지현 님이 최 대표님 진짜 가성비 최고네요. 박 소장님의 예리한 질문에 바로바로 시원한 답변. 속이 시원합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하이브리드 일거양득. 우리 작가님이 기자님 일타양득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일거양득 배운 분이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거양득. 근데 한종현 님이 그 말씀을 주시네요. 코스닥은 위아래 그래프의 폭이 크기 때문에 처음 코스닥 종목하시면 놀랄 수 있다. 요거 주의해라. 맞습니다. 이거 투자 좀 해보신 분이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